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면역 이상 중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과 면역 결핍 질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가 면역 질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오토임문 디지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인체 전신 어느 곳에서든지 나타날 수 있고요. 자기세포에 대해서, 원래 자기세포에 대해서 면역 관용, 면역 허용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세포는 면역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자가항체가 생성이 되고 자기세포와 결합을 함으로써 이 자기세포와 결합한 자기 항체가 인체 장기에 축적이 됨으로써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우리 책에 자가 면역 질환이 굉장히 많이 나와져 있죠. 하시모토병에서부터 쇼그렌 증후군까지 나와져 있는데 저희는 병리학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다 알아볼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반응과 자가 면역 질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비자기 세포를 명확히 식별을 해서 비자기로 인식되는 항원에 대해서 제거하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이때 일어나는 것이 면역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체 내에서 정상적으로 자기 성분, 자기 세포에 대해서는 항체를 만들지 않도록 면역 허용이 됩니다. immunologic tolerance라고 했고 면역 허용 또는 면역 관용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면역 허용에 이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인체 내 정상적인 자기 성분이 항원, 이걸 자가 항원이라고 해요. 오토 안티젠으로 인식이 되게 되고 항원으로 인체는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자기 항원에 대해서 자가 항체를 만든다라고 해서 오토 안티바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항원에 대해서 자가 항체가 형성되게 되고 그러면 항원과 항체가 결합해서 면역 복합체를 만들면서 이 면역 복합체가 인체 장기에 축적이 돼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염증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일어나는 질환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체 내에 면역 허용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왜 일어날까요? 발생 기전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게 내에서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가게 내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한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고요. 20대에서 50대에 많이 호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억제 T세포라고 하는 건 조절 T세포라고도 한다 그랬죠. 이 T세포 같은 경우는 항원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항체를 많이 생성할 수 있도록 보조 T세포가 활성화돼서 세포독성 T세포나 B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항원이 다 제거가 되고 나면 더 이상 세포독성 T세포를 활성화시키거나 항체를 많이 만들어내면 안 되잖아요. 그때 이 억제 T세포, 조절 T세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항체를 그만 만들도록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든지 억제 T세포 기능이 억제되어서 인체 내에서 항원이 다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체를 B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해해서 자꾸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그만 만들어라 라고 억제 T세포가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억제 T세포가 기능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항체가 계속 만들어지겠죠. 항원은 없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적군이 다 사라졌는데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인체의 정상 세포들 불안에 떨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역 조절 이상이 생기거나 또 바이러스나 약물 등에 의해서 자기 성분에 이것들이 붙게 되면 항원으로서 이 자기 성분도 항원으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에 항체를 만들고 파괴를 시키는 이런 변화에 의해서 자가 항체들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 성분을 파괴시키는 그런 질환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으로서 전신 홍반 루푸스 SLE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이 비특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특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항원을 인지하는 과정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항체를 만들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특이적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체에 들어온 항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항체를 만들고 전신에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이라는 뜻입니다. 전신 홍반 루푸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세포액 성분에 대해서, DNA에 대해서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핵 항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항핵 항체를 생성함으로써 DNA와 이 항체와 결합을 하게 되면 면역복합체가 되는 거죠. 항원으로 인식한 것과 항체가 결합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면역복합체를 형성을 하게 되면 혈류를 떠돌다가 신사구체 모세혈관 기점막에 침착을 하게 됩니다. 제3형 과민 반응이잖아요. 그쵸? 세포 외액에서 면역복합체가 형성이 되고 그게 혈류 속을 다니다가 인체 조직 어느 곳인가 침착을 하게 되면 그곳에 있는 보체가 활성화가 되고 그 부분에 염증성 반응이 일어나면서 조직 손상이 일어나는 반응이 제3형 과민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3형 과민 반응으로서 사구체가 손상되는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런데 전신 홍반 루푸스는 전신에 생기는 거잖아요. 사구체에 이렇게 생기지만 사구체뿐만이 아니라 인체의 전반적인 곳에 문제를 발생을 하게 됩니다. 40대 가임기 여성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왜 자기 세포의 DNA 성분의 항핵 항체를 만드는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유전적 소인이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전신 홍반 루푸스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이런 전신 홍반 루푸스가 없는 가게보다는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성호르몬이나 환경적 촉진 인자 등이 원인이 돼서 발병하는 것으로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여성에서 그래서 많이 발병을 한다, 가임기에. 그리고 좀 전에 3형 과민 반응으로서 면역 복합체가 형성이 되고 항원 항체, 그리고 거기에 보체가 연결이 됨으로써 장기나 조직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조직 손상을 유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2형 과민 반응도 면역 복합체를 형성을 하죠. 3형 과민 반응 같은 경우는 세포 외, 그래서 혈액 속을 면역복합체가 돌아다니다가 조직 장기에 침착을 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2형 과민 반응 경우 같은 경우는 적혈구나 백혈구, 혈소판, 세포막에서 면역복합체가 만들어지고 복체에 의해서 이러한 혈소판이나 적혈구 등이 손상되고 깨지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이 전신 홍반 루푸스에서도 세포액 성분에 대해서 항체가 형성이 되고 여기에 항원과 결합을 해서 적혈구 세포막 등에서 또는 혈소판 세포막 등에서 손상을 일으키게 돼서 혈구 감소증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신 홍반 루푸스의 가장 특징적인 모양은 얼굴의 나비 모양의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부에 염증이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원래 루푸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늑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피부 발진이 나타나는 것이 늑대에 물린 것 같다라고 해서 루푸스라는 이름이 밝혀졌고요. 처음에는 얼굴에만 이렇게 나타나는 줄 알았더니 이런 증상이 전신 어느 곳에든지 빨갛게 염증성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서 전신 홍반성 루푸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길어서 보통 루푸스 하면 전신 홍반 루푸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항원항체 복합체가 혈중을 따라서 인체 어느 곳이든 갈 수 있겠고 그것이 그 인체 어느 곳에 가서 침착이 되게 되고 보체가 활성화되면서 염증이 일어나면 인체 모든 곳에서 염증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에서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나비 모양의 붉은 반점이 나타날 수 있고요. 관절에 가서 침착하고 거기서 보체가 활성화돼서 염증을 일으키면 관절통이 일어납니다.
근육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구체 신염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은 류마티스성 관절염이에요.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라고 하고요. 약어로는 RA라고 씁니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 OA가 있거든요. 오스테오 아스라이티스죠.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으로 생기기 때문에 디제너레이티브 오스테오 아스라이티스라고 하는데, 이것과 구분해서 나중에 근골격계 강좌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이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전신성으로 여러 조직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여러 조직의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관절을 많이 침범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환옹성이면서 증식성 활막염을 일으키는 만성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이것이 진행이 되게 되면 관절 연골이나 하부골까지 파괴가 되고 이렇게 손가락이나 이런 곳에 변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일어나는 백조목 변형, 손가락이 백조목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백조목 변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손가락이 양쪽으로 지그재그처럼 변형이 생겼잖아요. 지그재그 변형이라고 하는 건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만성으로 진행되었을 때 이렇게 관절 변형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는 상황들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비환옹성이라고 하는 것은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만 고름은 생성되지 않는 그런 염증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염증에 의해서 결국 만성적으로 가게 되면 관절 변형으로서 대표적으로 백조목이나 지그재그 변형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 관절에 활막이 이렇게 사이에 있죠. 윤활하게 차 있으면서 관절이 손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이게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염증이 생기냐라고 하면 면역복합체가 이곳에 침착하게 되고 여기에서 보채가가 활성화가 되면 호중구를 불러들이게 되고요. 호중구가 탐식작용을 해서 이 면역복합체 복체 결합한 이것을 탐식하게 되고, 호중구가 터지면서 리소좀을 방출하게 되면 주변 조직을 손상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염증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자가 면역 질환이고 원인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자기의 면역 글로불린, 원래 인체 내에 항체가 있잖아요. 이뮤노글로불린이라고 하는 항체에 대해서 또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IgG에 대한 특이적인 항체를 만들어서 이것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IgG가 있고 이것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든 거죠. 두 개가 결합을 하게 되면 면역복합체가 되는 거예요. 이 면역복합체가 보통 관절에 많이 침입한다는 거죠. 물론 관절 말고 다른 장기에도 침착은 할 수 있지만 특히나 류마티스성 관절염에서는 관절에 많이 침범을 해서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침착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던 보채가 활성화되고 호중구를 불러들이게 되는 거고요. 호중구가 들어와서 이 면역복합체를 탐식하고 제거하면서 주변 세포들도 손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리소좀 성분이 방출되고 관절 활액막이 손상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종창과 부종을 일으켜서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손이나 손가락 같은 데 많이 생기고요. 보통은 한 곳에서 생기는 건 아니고요. 대칭적으로 한 3곳 이상에서 발생이 될 때 이러한 관절 증상이 있으면서 조조강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면서 잘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증상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조조강직이 나타나고 1시간쯤 뒤에 되면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손에서 처음에 많이 이렇게 관절염 증상이 나타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뻣뻣하고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어지고 이런 상태가 되죠. 병원에 가서 이런 증상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RA 팩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봅니다. RA는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팩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팩터를 류마티스 인자라고 하거든요. 류마티스 관절염 인자죠. 이것은 뭐냐면 자가 면역글로빈 임무노글로빈에 대한 항체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RA 팩터라고 하는 검사가 있다는 것 알고 있어야 되고요. 조조강직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대칭성으로 보통 통증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손가락 등 관절에 침범을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관절에 침범할 때 손가락 끝에는 보통은 잘 침범하지 않고요. 손가락 중간 부위의 관절을 잘 침범하는 것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 교재에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질환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신성 자가면역 질환은 전신 피부 경화증입니다.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라고 하는데 스클레로더마라고도 합니다. 피부에 보통 생겨서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 경화라고 하는 거, 경화, 스클레로라고 하는 것은 딱딱해지는 오시스니까 증상이라는 거죠. 피부가 딱딱해지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 복합체가 생겨서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래서 피부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피부, 혈관, 관절, 신장, 폐, 소화관 이런 곳에도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특히나 피부에서 발생을 하는 것을 전신 피부 경화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부 경화증 스클레로더마라고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더마는 피부란 뜻이죠. 피부뿐만 아니라 전신의 과도한 섬유증 특성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원인은 모르고요. 면역계의 비정상적인 활성에 의해서 미세혈관 손상에 의해 기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손상이 됐을 때 손상 부위를 치유하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럴 때 콜라겐이 과도하게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굉장히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경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신성 피부 경화증 환자에서 초기 증상은 레이노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레이노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추위에 노출됐을 때 혈관이 수축하잖아요. 추우니까 혈관이 수축했을 때 혈액 공급이 감소하면서 손가락이 창박해지고 파랗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나 손과 발이 붓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레이노 증상과 그리고 손발 부종이 초기에는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현상은 이렇게 피부 경화증에서 보게 되면 피부가 이렇게 조금 반짝반짝하고 이런 윤이 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서 딱딱해져서 관절을 잘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이렇게 피부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으면서 주름이 거의 없어지는 상태고 딱딱해서 관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자가면역 질환은 쇼그렌 증후군인데요. 쇼그렌 증후군 같은 경우는 다른 결합 조직 이상 없이 건성각 결막염이 잘 생기고 입마름증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나타나는 원인은 눈물주머니나 타액선, 침샘이죠. 그리고 다른 글랜드의 수분 형성이 부족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자가 항체가 형성이 되어서 이곳들에 있는 세포를 항원으로 인식하고 파괴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촉촉해야 하는 점막 부위인 입이나 눈 이런 부분에 비정상적으로 건조한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쇼그렌 증후군은 이것이 단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30%는 쇼그렌 증후군도 동반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몇 가지 자가 면역 질환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 면역 결핍 질환을 살펴보겠습니다.
면역 결핍 질환은 immunodeficiency disease라고 합니다. 임뮤노 면역이 deficiency 결핍된 질병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면역 결핍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계를 구성하는 요소 어떤 것이 결핍되거나 또는 결함에 의해서 기능장애를 일으킬 때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면역 결핍 질환의 분류를 보게 되면 선천적으로 면역이 결핍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건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고 이런 사람들은 감염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해서 감수성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감염에 걸리기 쉽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면역 결핍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거는 후천적 acquired라고 하고 2차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secondary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cquired immunodeficiencies 라고 되어져 있죠. 후천성 면역 결핍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후천적으로 또는 다른 질병에 의해서 2차적으로 면역 결핍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영양실조가 있거나 암에 의해서 또는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면역 결핍이 생길 수 있겠죠.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니까. 그리고 대표적인 질병으로 HIV 감염입니다. 휴머 임뮤노바이러스의 감염이죠. 이걸 감염된 질환을 뭐라고 해요? 에이즈라고 하죠.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이라고 하죠.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질병을 이를 때 신드롬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후천적으로 면역이 결핍되어져 있을 때 한 가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한꺼번에 다양하게 오기 때문에 신드롬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면역 결핍 질환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미생물 감염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염에 취약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감염에 잘 걸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 종양 발생 빈도가 증가합니다. 원래 면역세포 중에서 NK셀, 자연살해 세포는 우리 인체 내에서 돌연변이 세포가 생겼을 때 그것을 돌연변이 세포나 종양세포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탐지하고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면역 결핍이다. NK셀도 당연히 많이 만들어지지 못할 때고 이런 돌연변이 세포나 종양세포를 제거하지 못함으로써 이들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빠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죠. 그래서 면역 결핍이 되면 암도 잘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발생 빈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면역질환의 특성에서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니까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면역결핍 질환 대표적인 것이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즈라고 했죠.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이라고 하고요. 레트로바이러스인 HIV,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HIV 바이러스는 CD4 보조 T 림프구죠. 보조 T 림프구하고 친화력이 있어서 잘 부착하고 이 보조 T 림프구를 활성화시키지 않게 하는 거죠. 기능을 못하게 만들고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조 림프구가 파괴되면서 면역이 저하되는 질환을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보조 T세포가 하는 일은 세포독성 T세포 CD8이죠. CD8을 활성화시켜서 항원인 바이러스를 해결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조 T세포가 없기 때문에 CD8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또 보조 T 림프구는 B세포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형질세포로 분화하고 항체를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B세포를 자극하지 않아요. 그러면 형질세포로 만들어지지 않을 테고 항체도 만들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항원에 대항할 수 없도록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면역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면역이 저하됐다는 것은 인체에 들어오는 항원들, 다양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항성이 약해진다는 거고, 감염성 질환에 매우 민감해지고 감염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무해했던 칸디다 알비칸스 같은 곰팡이류도 질병을 잘 일으킬 수 있고요. herpes 심플렉스 이런 것도 잘 생기고요. 그 CMV라고 해서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라고 해서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데 에이즈 환자에게는 이 보조티 림프가 파괴되고 면역이 저하되면서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 감염이 정상적인 사람들이거나 그냥 질환을 앓는 사람들에게서는 약하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환자에게 발생을 하면 굉장히 심각한 전신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포자충증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잘 생기기도 하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거대세포 바이러스 사이토메갈로 그래서 CMV 바이러스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감염도 잘 되고 또 인체 내에 있는 종양세포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이 잘 생깁니다. 카포시 육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육종이기 때문에 살에 생긴 암이잖아요. 살에 생긴 암들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어져 있지는 않지만 전파 경로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성접촉이나 또 혈액이나 이렇게 오염된 주사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쓰지 않지만 마약을 많이 사용하는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주사기를 서로 돌려가면서 쓰다가 주사기에 묻어있는 혈액에 의해서 에이즈가 잘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혈액을 투여하거나 오염된 혈액을 투여했을 때죠. 또는 혈액제제 같은 걸 투여할 때 생길 수도 있고요. 엄마로부터 태아에게 수직 감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첫 번째, HIV가 감염이 되어 인체 내에 HIV가 들어오는 상태가 되고 HIV가 들어왔으면 인체 내에서 조금씩 증식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때는 세포 내에 있는 HIV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환자는 건강한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전염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단계는 이 HIV가 들어오고 한 5주 정도는 항체는 상승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바이러스에 노출되고서는 그 노출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항원에 대한 인지 과정이 한 달 정도가 지나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난 이 환자의 혈액 속에서는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항체를 보고서 항체가 HIV에 안티바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HIV에 감염되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항체는 기능을 잘 하지 못해서 HIV를 사멸시키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항체는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역할이 아니라 HIV에 감염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정도밖에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2단계에서도 무증상 잠복기로서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많이 전파시킬 수 있고요. 이 단계 동안 사람 세포 안에서 HIV가 굉장히 많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증상 잠복기라고 하는데요. 1년에서 5년, 심지어 한 10여 년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년이 지난 후에는 3단계로 가게 되면 에이즈라고 하는 초기 증상이 나타나요. 이때는 감기하고 비슷하고 체중이 빠지거나 이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인체 내에서 면역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4단계에 지나가면 이제 에이즈라고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는 T세포를 파괴하는 게 굉장히 심해져서 인체 내에 보조 T세포가 거의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세포 독성 T세포도 활동을 하지 않고 항체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인체에 들어오는 항원에 대해서 방어작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감염에 취약해지고 암이 발생을 하고 폐렴도 잘 생기고 이런 상태가 될 수 있고요. 결국 환자는 폐렴이나 카포시 육종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해결하지 못하면서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가 면역 질환과 간단하게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을 알아보았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식 면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